명단을 보니까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1, 2강 하루 종일 들으시느라 좀 힘드셨을 텐데 저는 약간 이제 좀 프리하게 나중에 한 3, 40분 정도는 질의응답 토론 제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실무적인 아니면 실제 좀 고려할 사항들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2강에서 서지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아니면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졸리신 건 아니죠? 여기가 너무 더워서 앞에 있으니까 너무 더운데 좀 시원하게 아까 요청을 했으니까 저도 졸립네요. 갑자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현재 에버트라이 헬스케어 혁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근무하다가 앞서서 이제 강의해 주신 분들하고 함께 있다가 함께 나온 건 아니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물론 디지털 임상,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 제품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뭐 연구도 그렇고 이제 업무하는 것도 약간 이제 디지털 AI,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만 특화돼서 한다라기보다는 디지털에 관련된 AI 연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파트로 말씀드릴 거고요. 파트 1, 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규정 및 설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할 사항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트 3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이제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좀 임상 설계나 연구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아니면은 고민이 될 만한 사항들을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할 때 되게 리액션이 크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고정적으로 여기 서 있으려니 약간 뭔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의 개요는 넘어가고요. 우선은 앞서서 허가를 위한 사항들, 규정들은 앞 시간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3번째 강의는 이제 중점이 임상시험 설계,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래도 규정 안에서 규정 조항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저 조항들만 임상시험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연계돼서 파악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저도 처음에 식약처에 처음 갔을 때 임상 승인이나 심사 연구를 하러 갔는데 규정집을 주면서 규정을 외우라고 그때는 AI가 없었으니까 다 외웠는데 이럴 거면 제가 법적으로 가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규제 틀 안에 요즘에는 규제 정합성 아니면 규제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디지털은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발, IT 개발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개발해서 인증받으면 끝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초기 한 19년도, 20년도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규제 안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그 필드라 이런 규정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식약처 고시에 따른 임상 고시겠죠. 물론 임상 고시는 그 앞서서 시행규칙이라던가 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고시만 보고선 또 이 고시대로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틀은 디지털 법에 따른 시행규칙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세 분야를 합쳐서는 의료기기 쪽이 좀 가이드라인이 많이 발간이 되죠. 그리고 특히 디지털 쪽은 요즘에 또 열심히들 식약처 그 심사관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 연구관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제가 있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진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기관이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조금 반드시 물론 다 아시면 좋으시지만 물론 이 임상 연구라는 게 한 분이 또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PI도 있고 CRA도 있고 CRC도 있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있고 이 MW처럼 메디컬 라이팅도 있고 너무 여러 사람들이 다 협업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알아갈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하는 업무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좀 알아가서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알려면 어떤 규정들을 알아야 되는지는 꼭 연계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 이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거지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 가보시거나 그 NIDS 홈페이지 가보시면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치시면 다 나오니까 저도 이제 연습 삼아 뭐 AI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거기서 검색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 사이트들은 이게 친절하지가 않죠. 이렇게 거기에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꼭 가보시거나 거기서 직접 한번 진짜 딱 그 본인의 한 땀 한 땀 손을 그 노력하셔서 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바쁘실 때는 물론 또 이용해야죠. 저도 이용하니까요. 아무튼 큰 틀에서는 공통 활용,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이거 물론 디지털 치료기기도 독립형 소프트웨어지만 큰 틀에서 그 3D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그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있고 디지털 DTX라고 좀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늘 그 명단을 보시니까 학교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협회분들, 뭐 제조사 아니면 병원에서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할 때 어느 수준에서 좀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인 부분 아니면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실무적으로 특이한 케이스보다는 공통적인 부분을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DTX도 하나의 한 축이니까 큰 틀에서는 디지털 의료기기 예, 포함되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제 식약처 연구사업 때문에 식약처 분들하고 아니면 전문가분들하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좀 논의 중에 간단한 거지만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디지털 의료기기로 바꿀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이제 분류돼서 갈 것 같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명칭은 그대로 쓰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뭐 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거기서 이 가이드라인 보시면 독립형 소프트웨어예요. 흔히들 제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만나면 디지털 치료제 큰 틀에서 필드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용어들을 좀 보시면 디지털 치료제 DTX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피지컬 디바이스가 들어간 제품들도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엄밀 규정,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DTX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피지컬 디바이스가 들어가면 DTX는 아니다. 라는 거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6년도 4월에 이제 안전국 본부에서 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하고 저 표준작업 지침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실제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그 앞 뒤에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겠지만 그 앞단에 실제로 임상시험을 준비하실 때의 접근 초기 방법 그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이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하고 살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원래는 다른 자리에서 보면 더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너무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안 좋으시면 이렇게 딴소리를 좀 많이 해요. 좀 웃어주시고 눈빛을 좀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면 힘이 나서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디지털 의료기기 주요 개념, 뭐 용어 정리라고도 할 수 있고 주요 개념인데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여기 앞서서 강의하신 저희 교수님이나 이제 연구원님들도 뭐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이 보안사항이 맞고 저쪽 얘기가 뭔 소리지? 라고 하시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밖에 계신 지금 연구원분들은 식약처의 규제 기관에서 말하는 말이 뭐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하는 용어부터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하나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은 디지털 치료제 뭔가 센서가 붙어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규제기관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디지털 의료기기로서 다른 분류, 그 품목 분류에 맞춰서 분류가 되겠죠. 디지털 치료기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제가 경험했던 바인데 사전 상담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이제 이 필드에서 생각하시는 식약처에 사전 상담을 신청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허가 전에 사전 상담, 허가 전에 상담을 한번 해보는 거. 하지만 식약처 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전 상담은 사전 상담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혁신의료기기나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그 의료기기를 사전에 상담해 주는 상담을 사전 상담이고요. 허가 전 상담을 사전 상담이라고 많이 오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별게 아니지만 서로 소통의 오류가 용어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서로 한 뭐 며칠이 지나고 기간이 지났는데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그게 원인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나 어디에 주요 개념 용어 뭐 이런 게 앞단에 있죠. 아니면 꼭 뒷단에 있거나 그 용어들은 꼭 그 용어를 쓰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식약처나 규제기관 아니면 심평원도 똑같고 네카도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발점은. 아무튼 그래서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이번 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당연히 이거는 의료기기법이나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 사실 용어만 다르지 개념은 비슷하죠.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의 검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거기에선 임상적 성능시험 뒤에 나오겠죠.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냥 통칭해서 임상시험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임상적 성능시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번 시간에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디지털 의료제품 법 안에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있고 임상적 성능시험이 있다. 이게 그냥 앞 시간에 이제 분류를 좀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첫 줄에서 아마 우리 다이어그램 나올 때 의료기기입니까? 체외진단 의료기기입니까? 라는 말을 첫 질문부터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 디지털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냐 체외진단 의료기기냐에 따라서 분류만 바뀔 뿐이지 결국에 두 가지의 뭐냐에 해당되는 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임상시험 등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여기에는 사실 임상시험 등은 이렇게 여기 뒤에 개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지만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허가고시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지금 제도 가이드라인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초에 의료기기 임상평가 보고서 제도도 임상평가도 이제 CER, 그러니까 유럽의 CER과는 약간 다르지만 CER에 대한 그 보고서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왜냐하면 뒤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있죠. 과거에는 고시에 뭐 일반 의료기기 허가고시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고시 보시면 사실 과거에는 시험만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연구가 들어가 있죠. 그 연구 안에 여러 가지 연구, 여기서는 실사용 평가도 있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임상평가 보고서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 임상. 뒤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말이 나왔으니 연구자 임상도 사실 목적에 따라서 확증하고 탐색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제가 경험상 사실 연구자 임상 진행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탐색 연구로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사례가 거의 다 탐색 임상 정도의 수준에서 승인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판전 임상 제일 많이 해당되는 임상이죠. 시판전 임상. 왜냐하면 허가받기 전에 임상 자료가 필요해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행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까 앞 시간에 이제 뒷단에 제가 뭐 이렇게 서지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신 사항도 있는데 제출할 때 자료, 임상 자료에 해당되는 게 이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제일 많죠. 물론 아까 첨부자료 요건 보시면 네 가지 중에 해당되면 첨부자료 요건으로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은 다 이걸로 인정을 받죠. 국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시판 후 임상 허가받고 여기 나와 있죠. 이미 허가 인정을 받거나 신고된 디지털 의료기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 변경관리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가서 그렇지 허가를 받고 난 허가증상에 있는 허가 사용 목적으로 임상하시면
사실 그거는 다 통칭해서 시판 후 임상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IRB 승인만 받고 가도 되는 임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언급은 드렸지만 실사용 평가. 사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실사용 평가라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에서는 실사용 평가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제 학계 필드나 기존에는 사실 RWE, RWD가 여기에 포함되죠.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개념상 편할 거예요. 근데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 RWE, RWD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판 후 임상이 여기 실사용 평가에 들어가고 사전 계획 없이 해당되는 의료기 이런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사용 평가로 들어갈 수 있다. 실사용 평가를 뭐 IRB 승인만 받고 대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어서 IRB 승인만 받고 이제 임상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연구자분들이나 뭐 제조사 그 개발자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제 만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뭐 데이터 임상이어서 식약처 승인을 안 받고, 그러니까 면제 대상이니까 면제를 받고 IRB 승인만 받고 이제 임상 시험을 쉽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너무 잘 짜여지고 설계가 고도화되고 막 이런 진짜 좋은 질의 임상 시험 설계라면 인정을 받겠지만 사실 약간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이 식약처의 규제 관점에서 고차원적인 방법이냐 타당한 방법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실 면제 대상도 사전 검토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약간 식약처와 의사결정을 좀 나누고 링크를 좀 맞춘 다음에 승인을 면제받더라도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시는 단계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판 후 임상이든 시판 전 임상이든 임상은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아까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이제 보편적인 얘기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판 전 임상에 가장 사례가 많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판 전 임상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 임상에서는 주로 탐색 임상, 확정 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1, 2, 3상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물론 이제 의약품도 면제 조건이 있어서 2상 A나 2상 B에서 바로 허가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의료기기는 고시에도 그러니까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은 뭐 확정 임상 시험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나와 있네요. 반드시 탐색 임상 시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반드시 탐색 임상 시험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의료기기는 이제 일반 의료기기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등품목 비교 표라던가 동등품목 비교 제도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동등한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가 나온 연구 자료들도 사실 인정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뭐 성능이라던가 연구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서 그것들에 예를 들어 뭐 성공 기준을 좀 뭐 적용한다. 아니면은 작용 원리를 그 논문으로 좀 대체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실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제가 식약처에 있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최초여서 뭐가 없대요, 자료가. 세계에서도 이런 자료가 이런 제품이 없대요. 그러면 이런 제품이 없으면 그 말은 뭐죠? 연구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연구된 근거가 없으면 사실 식약처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베이스로 문서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세계 최초 기술이라서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확증을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인즉슨 사실 탐색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확정 임상 시험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탐색에서는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확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 대상자 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그 수치, 통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그 수치, 예를 들어
뭐 시험기기의 예산 성능이라던가 성공 기준이 되는 그런 성능 기준들이 근거 사항에 있어야 되는데 논문 SCI 논문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죠. 그 말은 첨부자료 요건에 SCI 2급 뭐 SCI급이라고 해서 첨부자료 요건에 맞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대상자 특성이라던가 선정 제외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 그 다음에 뭐 그 시험 대상자들의 기간, 아니면은 뭐 1차 요선 평가 변수의 인터벤션한 기간,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근거사항 논문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심사자들도 이 확증 임상 시험의 근거로 어떤 SCI급 논문들을 내셨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탐색 임상 시험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그 자료가 탐색 임상 시험처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근거 논문이 그냥 퍼블릭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하시고 근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말씀으로 드렸지만 탐색은 사실 이제 근거 마련하기 위한 임상이죠, 사실은. 탐색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도 사실 통계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케이스 연구에 따라서 뭐 10명, 20명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탐색 임상 시험은 10명, 20명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10명, 20명에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확증 임상 시험의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 물론 사용할 수 있죠. 일부분. 제가 실제로 지금도 이제 탐색 임상 시험이 필요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증 임상 시험을 지금부터 설계를 조금 시놉시스를 짜시고 거기에 필요한 근거들이 뭔지, 뭐가 없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없는 사항들을 탐색 임상 시험 설계의 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명, 20명으로 나온 결과가, 물론 이제 이게 명수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1차 유선 평가 변수를 어느 정도까지 인터벤션,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지 기간을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목적으로서 탐색 임상 시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임상들, 그러니까 다른 근거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예시지만, 그러니까 탐색 임상 시험도 짜실 때는 사실 내가 어떤 근거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확증 임상 시험의 근거로 사용하게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탐색 임상 시험을 좀 설계를 준비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네, 뭐 허가 사용은 뭐 허가 받으면 허가 사용 목적으로는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뭐 IRB든 식약처 승인이든 받아서 허가 초과된 사용 목적으로 임상하시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기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그 이제 26년 4월에 발간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관리 주체가 식약처랑 IRB 두 가지가 되긴 하지만 이 임상시험 등 우리가 말하는 사실 시판전 임상, 식약처 승인 대상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죠. 시판후 임상까지도 일부분 식약처에서 관할하고요. 실사용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WE, RWD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지만 100%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큰 틀에서 그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데이터 임상 같은 경우는 IRB 승인만 받아도 임상시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IRB나 기업에서 관리를 하시고 사실 뭐 임상시험 수행하신 다음에 분석 결과를 퍼블릭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관리제도나 이제 나중에 새로운 제도들이 지금 뭐 구성요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연계돼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사실 실제로 좀 제도가 안착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뭐든지 어떤 제도가 생기면 사실 처음에는 불안한 요인들도 당연히 있고 하지만 어떻게 잘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딱 100%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정도 하고 하는 거지만 변경관리계획은 이제 조만간에 그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니까 그 이후에 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제도 소개들도 교육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우선은 임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뭐 이 IRB에서 기업에서 관할하는 거다. 실제로 그러니까 관할 주체는 이거지만 나중에 감사 실사를 받죠. 식약처에서. IRB도 식약처의 그 실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면제,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착각하실 수 있는 요인들이 임상 시험이 면제됐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준비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아까 그 법 규정이라던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특히나 앞서서 보여드린 그 SOP에 따른 뭐 표준 작업 지침서라던가 거기 안에 실시기 기관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서 포함된 문서들은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임상 시험에 해당된다면 나중에 물론 그것도 이제 정기 심사가 있고 뭐 특이하게 이제 또 랜덤 샘플링으로 또 심사를 하니까 뭐 내가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 이거를 뭐 기도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아까 그 임상시험 등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꼭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 거기서 이 모식도나 흐름도들을 좀 잘 나타나셨는데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그래도 잘 표현했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이제 소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임상시험 여기 해당되는 이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 평가에 해당이 되려면 결국에는 디지털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냐? 그 정의에 부합된다라는 의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료기기인지 체외진단 의료기기인지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사실 임상시험을 식약처 승인 안 받고 가도 되죠. 근데 이 식약처 승인 안 받는다라고 해서 IRB 승인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그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IRB 승인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IRB에서 면제되는 임상들이 또 이제 임상 연구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개별 IRB에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가 인증 신고한 그 내용대로 하거나 이거는 11조 6조에 보시면 제조업 허가를 안 받고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EMR 자료라던가 흔히 EMR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그 시스템 EMR 시스템은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 쓰이죠. 그거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기능들 아니면 전송, 뭐 변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제조업 허가를 안 받고선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죠. 이 면제 대상, 이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흐름도 1, 2, 3로 나뉘는데 물론 더 있습니다. 흐름도 5까지인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흐름도 이제 이 1, 2, 3로 한번 보고 여기 이름도 나와 있어요. 사실 흐름도 1은 임상시험에 우리가 시판전 임상시험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체외 진단에 속한 소프트웨어들은 임상적 성능 시험에 흐름도 2에 따라서 간다. 그 다음에 아까 실사용 평가 말씀드렸죠. 네. 흐름도 1을 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가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임상시험 실시 기간,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승인 인정한 기관에서만 임상시험을 실시를 해야 됐죠. 근데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제 그런 좀 특성들이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만 꼭 해야 되나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작년에 발간된 그 물질 사용 장애 같은 DTX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약 종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올 수가 없죠. 그거는 특수 환경 기관에 이제 거기에 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특수한 대상자는 어떻게 임상시험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상시험 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또 편한 기관에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저는 사실 만약에 임상시험 승인받은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받는 거를 그러니까 실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상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SOP라던가 뭐 교육 매뉴얼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나 승인받아야 될 것들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물론 특수한 여기서도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서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한다라고 쳐도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으니까 그 점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판단 기준 2, 3, 4, 5에 해당되면 이 식약처 승인 면제 대상 IRB 승인만 받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대부분은 이 임상시험 흐름도 1에 포함되는 임상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물론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하면 이 뒤에 흐름도 2겠지만 가장 많이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검토 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면제 대상이니까 왜냐하면 IRB에서 뭐 잘못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IRB에서 보는 관점과 식약처에서 보는 관점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기관에 특히나 나중에 허가용으로 임상자료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결과 보고서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에 적합통지서를 좀 받고, 승인 결과 통지서가 아니더라도 받고선 또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사례는 그러니까 사전검토 제도 면제 대상이라서 사전검토 제도를 이용해서 사전검토 적합통지서를 받고선 임상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품을 너무 많이 변경했습니다. 사전검토 받았을 때 제출했던 제품과 추후에 임상시험할 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성능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검토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전검토 받았을 때 제품이 변경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제품 변경도 있는데, 그 사항들이 기준은 개념이 중요하니까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들은 반드시 사전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흐름도 2는 뭐 비슷하죠. 근데 흐름도, 이거는 체외진단이니까 흐름도 1과 2가 가장 약간 극명하게 달리는 게, 이게 일반 의료기기법이나 제가 이제 명칭에서 일반 의료기기법이라고 하지만 그냥 의료기기법이죠. 구분하기 편하시게 교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을 보시면, 의료기기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식약처 승인을 받아 면제 대상이 아까 그것처럼 이런 조항은 식약처 면제 대상이야 라는 접근 방법이고요. 체외진단에 속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은 기본적으로 IRB 승인만 받아 위해도가 큰 거나 이런 사항들은 식약처 승인까지도 받아 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가 극명하게 갈리니까 이 두 가지 방향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까 앞서서는 여기에 해당되면 면제지만 이 체외진단에 속한 거는 여기에 속하면은 식약처 승인을 받는다. 서로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심사부에서도, 체외진단 의료기기과에서도 IRB 승인만 받고 가는, 그러니까 식약처 승인이 면제되는 임상적 성능시험도 사전 검토를 반드시 좀 받으라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받고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진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실사용 평가, 실사용 평가들이 이렇게 있고, 사실 실사용 평가가 이제 더더욱 안착이 되면 연구 측면에서는 더 활성화가 되기도 하겠고, 더 빠르게 디지털 의료기기 측면에서 아니면 AI가 적용된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실사용 평가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제 식약처인 규제기관하고 좀 맞춰가야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변경관리계획 범위 안에서 실사용 평가를 위한 목적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 변경관리계획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뭐 빠르면 한 7월달 초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오시면 거기에 또 변경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그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돼서 변경관리계획으로 실사용 평가를 한다. 이게 좀 체크해야 되는 항목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 변경관리 계획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활용하면 좋지만 활용하기에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무조건 변경 관리 계획으로 모든 변경을 다 관리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로. 네. 이거를 통칭해서 제가 앞서서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좀
요약을 드리려고 임상계획 승인, 그러니까 디지털 의료기기 중에 그냥 일반 의료기기처럼 생각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디지털 의료기기는 식약처장 승인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에 면제 대상이 있다. 아까 제가 강조해 드렸죠. 이거를 좀 착각하시고 달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생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시 기간에 따라서 받는다. 외에서도 아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임상적 성능 시험 계획 승인은 IRB 승인이 원칙이다. 위해도가 큰 거는 반드시 식약처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전 검토를 꼭 받으셔라. 제가 이거 왜 강조드리냐면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냥 승인 면제된 거는 IRB만 받고 나중에 한 1, 2년 뒤에 이거 어떡하죠?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는 해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끝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임상시험 기간 외에 실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따로 있죠. 여기에 해당돼야지 외 기간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해당 안 되면 실시 기간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마약 관련된 물질 사용 장애 임상 시험을 진행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또 들어갔어요. 개정에서. 그 전에는 그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움직이다가 그런 이제 사항들이 생기니까 들어갔습니다. 통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개인 사용으로 앱 기반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사실 왜라고 하기보다는 실시는 당연히 실시 기간에서 하겠죠. 근데 그 이제 로그 기록, 그러니까 실제로 처치하고 입력하고 받는 것들은 사용자가 집에서 하시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집에서밖에 할 수 없는 아니면 다른 뭐 DCT의 분산형 임상 시험 설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임상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면 여기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사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민간으로 나와서 처음 접해 본 게 이제 그 분산형 임상 시험을 한번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그 유효성 평가 측면에서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실시 기간에서 한다라고 쳐도 물론 또 관리가 안 되고 막 탈락률도 높은 임상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실시 기간 외에서 하면 사실 그렇게 유효성 검증 측면에서 아니면 안전성은 뭐 디지털은 안전성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측면은 없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좀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수행하기 편하니까 이쪽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효성 측면에서 검증이 쉽게 그래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네. 파트 2인데. 여기서도 사실 앞 시간에 제가 이제 자료라던가 이제 서지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임상 당연히 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 계획서랑 뭐 품질 관리 여기는 독립형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제외되죠.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 여기에 피지컬 디바이스가 포함된 것들은 뭐 우리가 흔히 일반 의료기기법에서 필요한 기술 문서에 관한 그 시험 자료들 같이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21가지 항목들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네. 임상시험 제목하고 목적 당연히 명확해야죠. 이 제목하고 목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DTX 가이드라인 같은 거나 그러니까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적용된 디지털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보시면 제목부터 오늘은 뭐 그 디테일한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적용 환자군 그다음에 어떤 적용을 하는지 질환 대상 질환도 포함돼야 되고 이 제목부터 좀 들어가야 될 용어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그 가이드라인에서 뭐 제목은 간단하게 뭐 흔히들 연구 짜듯이 뭐 무슨 뭐 비혈등성 임상시험, 그러니까 비혈등성 확정 임상시험 아니면 뭐 이중 맹검이든 뭐 이렇게 좀 하셨는데 지금도 당연히 그건 포함시키죠. 하지만 DTX라던가 소프트웨어는 특정하게 사용자 뭐 대상 질환, 대상자 같은 키워드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제목을 설명한 가이드라인들도 있으니
반드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이 중요하죠. 이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사용 방법이라던가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아니면 적용 환자군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서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검증도 약간 갈립니다. 환자군을 브로드하게 모집하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하게 좀 그 동질한 환자군을 모집하려고 선정 제외 기준을 디테일하게 짜서 막 그 기준들을 너무 세분화하면 환자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모집만 되면 좀 뭐 검증하기가 쉬운 측면의 질환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마이크로하게 그러니까 선정 제외 기준을 그 잡아버리면 나중에 제품을 파실 때 대표성 있게 일반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딱 특정 환자들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가름말을 시소게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고 해서 또 근거 없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앞서서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식약처에서는 사실 모든 항목들을 다 근거 베이스로 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논문들 많이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논문들 퍼블릭된 논문들을 찾아보면 연구 측면에서 사실 예를 들어 뭐 이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봤더니 성능이 유효하게 나왔다라는 논문들도 많지만 다른 설계를 적용해서 이런 유효성이 별로 안 좋다라는 논문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심사하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볼까요? 그 기준은 사실 뭐 예를 들어 쉽게 뭐 100개 중에 99개가 다 좋다라고 인정을 하면 쉽겠죠. 근데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든 세상에 어떤 딱 하나 타겟팅한 질환의 논문들을 다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찾아보면 그러니까 거의 뭐 안 좋다는 거 좋다는 거 거의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뭐 네이처지나 이 IF 점수가 높은 퍼블릭된 그러니까 높은 저널에서 퍼블릭된 임상들이 더 약간 신뢰성이 높긴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찾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아무튼 대표성이 있는 아니면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 일반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개발하는 제품을 팔 수 있는 그 환자군을 좀 생각하시면서 선정 제외 기준을 좀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그게 다 근거 베이스로 논문들이나 임상진료 지침에 있냐.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임상진료 지침이라던가 임상 그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상시험 디자인하고 평가 변수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요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의료기기는 그 맹검 그러니까 블라인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위대조 의료기기처럼 만들어도 실제로 이게 만약에 행동 패턴을 좀 교정하는 앱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클릭 들어가거나 뭔가를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게 위의료기기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약간의 성능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보 효과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대조군의 효과가 막 크게 나오는 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조군 설정할 때도 제일 좋은 거는 특히나 그 DTX 가이드라인 보시면 거기는 딱 명확하게 박혀져 있죠. 기존 치료 방법. 기존 치료 방법으로 하시는 게 근데 기존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임상진료 지침에 있는 질환들도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교육행동 자료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뭐 메이저 병원에서 실시하는 매뉴얼적인 임상 그 교육이라던가 이런 걸로 대체되는 질환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점점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뭐 학회 의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논문들 이런 걸로 다양히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차, 1, 2차 그러니까 평가 변수 측면에서 과거에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만 성공을 하면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중에 실패를 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 나온 게 있어도 뭐 보완 사항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최근 트렌드는 보완 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명확하게 이 임상 연구 목적을 검증하려고 하는 변수고요. 거기에 파생된 임상적으로 연관성이 중요한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들은 당연히 연계돼서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중에 사실은 관련 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설정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아니면 후속 연구를 위해서 측정하는 변수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번 연구하니까 내가 한 번 연구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이렇게 다 설정해 봐야지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도 통계적으로 실패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왜 실패했고, 왜 실패해도 이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랑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정도 실패해도 가능한지 라는 보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도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야 되나,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죠. 당연히 임상적으로 연관이나 상관성이 높은 것들은 설정을 하셔야 되지만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 후속 탐색 임상 시험으로 다시 한번 보조 지표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하는 의미는 없어요. 통계 분석을 실시해서 다들 논문 쓰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통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학 논문들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하시니까 그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위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결과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정보 전달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통계 분석은 그 알파 베타, 지금 이 시간은 뭐 통계 시간은 아니지만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라는 1종 오류, 2종 오류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1종 오류, 2종 오류를 컨트롤해서 적용한 변수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가 아니에요. 다만 분석 정보 전달 차원에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적인 유의성을 약간 연계시키려면 같은 방향이 나와야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되게 유사한 임상적 변수도 뭐 유사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어떤 질환에 대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유사하게 나와야 된 2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방향성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달리 나왔지? 라는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앞서서 뭐 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셋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 임상이고, 후양 연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셋이나 뭐 이런 것들,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게 중첩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통계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실 저는 이제 베이스가 통계 전공이라서 이 통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통계 얘기만 나오시면 이제 눈빛들이 지금보다도 더 다운되시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더 다운되네요. 아무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좀 반드시 알아가셔야 돼요. 대상자 산출 접근 방법인데, 여기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나중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분석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거와도 연관이 되는데, 검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든 사실 검정을 하죠. 가설 검정을 했을 때는 가설이 있고 그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 분석을 한 번 적용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확증형 임상시험에서는 이 검정에 기초한 규모 추정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예를 들어 알파 베타가 고려된 통계적인 산출 방법을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확증 임상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정에 기초한 규모 추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시각처 있을 때 보안도 많이 나가고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통계적으로 구했는데 왜 보안이 나와요? 통계적으로 산출하라고? 이 방법으로 구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실내 구간만 이용하는 거예요. 실내 구간만. 그러니까
특히나 다이거노스틱 임상에서 실내 구간만 활용해서, 왜냐하면 랩실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 구간만으로 추정해서 시험 대상자나 검체수 산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통계 분석, 그러니까 통계적인 접근 방법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하나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올바른 통계 분석 방법을 썼다 안 썼다,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확정 임상 시험에 적합한 통계 방법을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맞는 그러니까 실내 구간 추정으로 통계 분석을, 그러니까 시험 대상자 산출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그거는 탐색 임상 시험이나 1, 2상에 접근할 때, 랩실 연구를 하실 때의 올바른 접근 방법이지 통계적으로 틀려서 틀린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실내 구간을 통해서 대상자 산출을 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확증 임상 시험에서는 인정 안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무조건 가야 되냐? 99%는 가셔야죠. 근데 우리가 그 예외라는 게 항상 있죠. 희소의료기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그 질환군이 없는, 아니면 특수한 환경에 있는 것들은 환자군 자체가 많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식약처 규제 심사자랑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그거 처음부터 그 논의도 하셔야 돼요. 그런 질환들은.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게 희소의료기기가 대표적인 거니까, 희소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확정 임상 시험은 검정에 기초한 접근 방법을 반드시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앞 시간에 서지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이런 다이거노스틱 임상이 그래도 많으니까 진단이나 스크리닝, 뭐 예후 예측 이런 데에서는 이런 목적을 쓴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와서 들으셔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거고, 실제 그게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라는 것들은 사실 요즘에 다 AI로 활용하시잖아요. 이거 뭐 그 GPT나 클로드에다가 다 쓰시면 저보다 더 텍스트로 그냥 막 그림도 하면서 막 다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런 용어나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가셔도 교육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왜 말씀을 드리냐, 그 아까 진단 성능의 목적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일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당연히 대상자 수죠. 그거는 예를 들어 뭐 뒤에 또 나올 테지만, 예를 들어 뭐 이 스크리닝의 목적을 갖는 소프트웨어에서 MPV, PPV다 라고 했을 때는 시험 대상자 수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냐? 유병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민감도 특이도는 유병률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임상은 같은 스크리닝이지만 1차 유선 평가 변수가 민감도 특이도가 아니라 MPV, PPV다 라고 했을 때는 유병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진단 성능을 보는 게 거의 많으니까, 물론 그 벗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목적에 따라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지표들도 달라지니까, 그게 달라지면 대상자 수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연계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연계돼서 좀 그러니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DTX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DTX는 따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지만 약간의 분류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가 반드시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DTX는 전향적 임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후향적 임상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DTX 가이드라인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임상 진료 지침, 탐색 임상 시험 등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전향적 임상이라서 좀 더 강화된 자료들,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뒤에 케이스 스터디도 중요하니까
이 점은 앞에서 아까 서지현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저도 이거를 포함시켰냐면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설계나 임상시험 승인을 왜 받냐? 결국에 우리 그 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에서 첨부자료 요건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요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야 그게 허가자료에서의 임상자료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임상시험 이게 이제 그 임상시험 계획서 안에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겠죠. 녹여져 있어야 되겠죠. 임상 결과 분석도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뒤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까 그 SCI 2급 뭐 첨부자료 요건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SCI급 논문도 당연히 첨부자료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임상자료 대상이 되는 자료로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서지현 선생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 내용들, 예를 들어 이 내용들이 다 있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치더라도 간략하게 한두 줄? 그리고 사실 그걸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외국에서 퍼블릭된 논문을 갖고 왔다? 그 논문을 실시하기, 그러니까 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상시험 승인을 규제기관에서 받고 실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IRB 승인만 받고 나간 임상들이 있듯이 연구 측면에서 랩실 연구를 해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퍼블릭된 논문들도 많잖아요. 그런 논문들은 사실 이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심사를 하면서 논문으로 인정받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모든 심사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심사자도 아니니까 저는 사실 논문으로 인정해 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없어요. 논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 좀 알아가시고 논문이 당연히 그 논문이 베이스가 되는 어떤 임상 계획서와 국내 기록서 그다음에 뭐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그거를 내시는 게 함께 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지현 선생님께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임상적 유효성과 뭐 이런 것들이 평가에서 과거에는 이 한마디만 드리고 파트 2는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임상적 유의성을 담보한다는 게 통계 분석을 해서 통계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게 담보가 됐었어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때는 통계 분석해서 통계적인 유의성, 그러니까 p-밸류가 뭐 알파보다 작게 나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면 임상시험 또 성공. 이렇게 등식이 이꼴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어디 가서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차이를 검증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통계 분석은 얼마나 차이 나냐도 물론 그 설계, 우월성 임상이라던가 뭐 비혈등성 임상은 애초부터 그 얼마나 차이 나냐를 입증하는 설계지만 그냥 차이 검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월성 검정 마진이 0인 차이 검정으로 보통은 대부분 많이 설계를 하시는데 그 설계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통계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군이 데이터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만 입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 빼주는 기기가 있는데 뭐 이쪽 분단을 나눠서 이쪽 그 살 빼주는 기기를 적용하고 이쪽은 적용을 안 했어요. 근데 한 0.2g 차이가 나게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기는 살을 빼주는 기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까요? 0.2g 정도 뺐는데 아니죠. 화장실 한 번 가면 빠집니다. 그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죠. 재미없었나요? 네. 우리 아들은 맥히던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얼마나 차이 나냐를 다 요즘에는 통계적인 분석, 그러니까 통계 분석 결과만 그러니까 딱 좋게 나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뭐 근거나 설명 자료들을 마련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 그게 발현되는 게 요즘에 DTX 연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MCID 용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소 임상적 유의성 차이.
그거를 좀 뭐 식약처에서 보안 사항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임상적 차이를 얼마만큼 보여야 되냐, 유의미한 그런 개념입니다.